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9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낮고요.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인제 향로봉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영하 17.6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대관령은 영하 13.7도, 천안은 영하 11.8도, 대전 영하 6.5도, 대구는 영하 5.4도 등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내륙은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하늘이 차차 개고 있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울릉도에는 97cm, 제주 진달래밭에는 102.3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이 지역에는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과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은 9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이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이면도를 중심으로 미끄럼 사고 위험도 크니까요. 교통 안전과 함께 낙상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30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29번 환자의 부인인 60대 여성인데 역시 해외 여행력이 없습니다. 어제 28번 환자는 퇴원하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완치 퇴원한 환자는 10명이 됐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번째 환자는 68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심근경색 의심 증상으로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확진된 29번째 환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확진된 뒤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접촉자로서 받은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됐습니다. 확진 당시 별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8일 마른 기침과 몸살 기운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처럼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고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접촉이나 아니면 가족들에서의 해외여행력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발병하시기 전에 한 2주 정도의 동선을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서 만나셨던 분들이나 보건당국은 30번 환자가 남편에게 옮았거나 부부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모두 살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첫 사례일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유행의 규모와 여파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방역관리 대책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대 잠복기 논란을 빚었던 28번 확진자, 30살 중국인 여성이 퇴원했습니다. 격리 해제 직전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이 여성은 입원 뒤 실시한 검사에서 1차는 미결정, 2차와 3차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 조치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퇴원한 사람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 환자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8,688명. 이 가운데 92%에 이르는 7,98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08명이 검사 중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코로나19 30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한 일간지 기자와 접촉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15번 환자도 격리 중에 가족과 식사를 해서 감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16일 새벽 확진된 29번 환자의 아내인 30번 환자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자가 격리됐습니다. 이어 오후 7시 양성으로 확진돼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가 입원하기 전 자택을 소독할 때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났다는 점입니다. 오후 4시 한 20분경에 배우자께서 자택 소독하는 중간에 밖에 잠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기자 면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분 정도 면담한 걸로. 해당 기자는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30번 환자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칙을 어긴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 소독 중에 잠시 만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가격리 생활 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외출이 금지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동거인, 가족과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외부인과 대화까지 한 것입니다. 앞서 15번 환자도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함께 식사한 처제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 당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29번과 30번 부부 환자 발생을 계기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맞춰졌던 정부 방역 대책의 초점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하도록 했고 요양병원 종사자 전수조사 등 취약시설 관리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의 1,470여 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모든 종사자의 중국을 포함한 여행 이력과 업무 배제 여부, 폐렴 환자 입원 여부와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또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추가해 감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 2월 18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등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시도별로 병상과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1:1 점검도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29번, 30번 환자가 나오긴 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아직 집단 행사를 열어도 된다는 지침 자체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정부가 오늘 군용기를 일본으로 보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내 국민 가운데 일부를 데려올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보내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탄 한국인 14명 가운데 일부를 이송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크루즈 선박에는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한국인 14명이 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우리나라로 오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탑승자를 포함하면 코로나19 환자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이제 막 가속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의 선내 감염자는 줄곧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99명이 확인돼 1일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대 감염자 발생국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선내 감염자 급증과 관련해 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서둘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감염자 급증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인했습니다. 感染経路を特定できない可能性のある患者が増加する局面を想定をした対策をこれからですね。 객실 격리 지연 등 초기 방역 실패에 따른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부랴부랴 전문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와카야마와 아이치현 등지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12건이나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감염 경로를 완전히 추적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유행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지역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We are just about entering the accelerating phase. Now, the response to this virus should be modified, adjusted according to the stage. 결국 전문가 회의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가 일본 내 감염 확산의 가속 단계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4시간 전화 상담 체제를 구축하고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2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춰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라며 명시적으로 성장률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사태 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하면 최대 1%포인트 내린 겁니다. 싱가포르 무역산업부는 코로나19가 중국과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이 줄면서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이 어려움에 빠진 태국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태국 경제당국은 전망치를 종전 최저 2.7%, 최대 3.7%에서 최저 1.5%, 최대 2.5%로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정도 낮춰 잡았습니다. 일본은 아직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행 쿠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최대 불확실성으로 지목하면서 일본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국민들이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로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시한이 한 달 반 이상 지났는데도 양측 협상 대표단은 여전히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다면 한미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측 입장이 강경하게 맞서서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을 반영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제는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일 가능성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독일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 노력을 언급한 것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분석됩니다. 최고 지도자의 결단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초기에 제시했던 6조 원 가까운 금액에서 물러서서 1조 원대 수준에서 절충을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회에서는 원칙을 관철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정치적 선물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처지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차원에서 협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혜택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만약 이번 주에도 협상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 최고 지도자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는 이번 주 방위비 협상 문제로 다시 한번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칼럼의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칼럼을 쓴 교수는 이를 수용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해야 할 시기를 놓쳐 비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발 속에 영화 기생충을 찍은 서울 부암동을 둘러본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겸손함을 강조하며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의 사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판 칼럼 고발 사태가 불거진 이후 나온 민주당의 첫 번째 공식 사과입니다. 당 지도부는 같은 날 회의에서도 정식 사과 대신 아프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비껴갔습니다.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정당입니다. 임미리 교수의 컬럼이 아프게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임미리 교수는 당대표 공식 사과가 없는 건 유감이라면서도 둘의 발언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촛불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 칼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고발 대상자가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옵니다. 임 교수의 정치색만 강조하면서 고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당 밖으로 표출되면서 지도부가 중심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당내 혼선을 감안하더라도 이 모든 책임은 이해찬 대표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사과 한마디면 일찌감치 끝났을 문제지만 결국 민주당만 빼고 나도 고발하라 두 문구만 남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들의 통합정당 미래통합당이 닻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쪼개진 뒤 3년 만에 새로운 지붕 아래 다시 모인 건데요. 당장 여당에서는 도로 새누리당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세력이 3년 만에 미래통합당으로 뭉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등 3개 원내정당과 친이계까지 모인 상황을 두고 황교안 대표는 100일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목표는 역시 정권 심판으로 잡았습니다.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긴 어려웠지만 이제 가속도를 붙여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강력한 외침이 오늘 미래통합당의 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총선 승리라는 대의명분은 챙겼지만 사실 이번 통합이 보수 진영이 외쳐온 개혁과 쇄신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모두 자리를 보전했습니다. 통합에 참여한 다른 세력들의 대표들을 일부 추가한 수준에 그친 겁니다. 미미한 지도부 쇄신은 결국 공천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지만 공천관리위원 증원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릴지 안 늘릴지 그런 부분들은 새로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김영호 공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 여당에선 바뀐 것 없는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로 창당하는 제1야당에는 새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바른미래당도 탄핵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대한신당은 국정농단의 원죄를 어떻게 씻어낼지에 대한 답부터 분명히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열차가 종착지에 다다랐지만 간판만 급조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중도로까지의 외연 확장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마저 출범식에 불참한 상황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을 포섭해낼 수 있을지가 새집 완성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외제 승용차가 철물점을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현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과 윗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바퀴까지 빠졌습니다. 부서진 차량 옆에 있는 철물점 담벼락은 산산조각나 내부가 훤히 드러났고 인근에 있는 가로등은 아예 바닥에 누웠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 40대 A씨가 몰던 포르쉐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인근 담벼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소방관 여러 명이 붙어 물을 뿌리고 버스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정읍나들목 근처에서 A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에 불이 나면서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로 도로에 멈춰 서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에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한 돈사 폐수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폐수처리장이 축사와 떨어져 있어 돼지들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시설물 일부가 타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저녁 6시 50분쯤에는 경기 광주시 목동의 유리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전북 남원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불까지 나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 진입한 차들이 가까스로 멈춰서거나 접촉사고를 냅니다. 그러는 사이 뒤에서 탱크로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터널 벽과 부딪힌 뒤 앞서 있던 차들을 쓸어버리고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탱크로리도 속도를 줄여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부딪히기는 마찬가지. 결국 추돌이 잇따르면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백미러를 치다 보니까 탱크로리가 엎어져서 밀려오면서 차들을 들이받으니까 내 뒤에 차들이 아마 여러 대가 아마 사고 났을 거예요. 그리고 불이 붙는 걸 보고 나는 얼른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려서 도망 나왔죠. 사고 직후 수십 대 차량이 뒤엉킨 사이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에 중장비까지 동원돼 새까맣게 타버린 차량을 끄집어냅니다. 탱크로리에 실린 질산에서 유독성 연기가 오래 나면서 현장 수습이 늦어졌습니다. 유독가스가 누출돼 있었죠. 누출돼서 접근을 못할 정도로 검은 연기와 화염이 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등이 숨졌고 4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통행 재개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정부가 오늘 대통령 전용기를 일본에 보내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일부를 데려올 예정입니다. 크루즈선에는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한국인 14명이 타고 있는데 일부가 우리나라로 오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번과 30번 부부 환자는 기존 확진 환자와 접촉하거나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아직 특정되지 않아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대한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추미애 장관이 주재하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고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아침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내 우리 국민 가운데 일부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고 있는 한국인 14명 중 일부를 국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파견합니다. 구체적인 이송 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이송 규모와 신속 대응팀 구성, 임시생활시설 장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크루즈 선박에는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한국인 14명이 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우리나라로 오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한국인 탑승자 중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내로 이송되는 크루즈선 탑승자들도 중국 우한에서 데려온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14일간 격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애초 크루즈선 한국인 탑승자 중 국내 연고는 3명뿐인 점 등을 들어 국내 이송에 소극적이었지만 미국 등에서 전세기를 투입해 자국민을 데려가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장관급 협력도 이루어졌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카토 카츠노부 일본 후생상과 전화를 통해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내 한국인 지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일 보건부 장관들은 자국 내에서의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동시에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장관급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에게도 계속 소통을 제안하고 있으며 한중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했다가 발이 묶였던 미국인 승객 300여 명은 전세기 편으로 귀국했습니다. 탑승객 가운데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아서 미국 내 환자는 2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레클랜드 공군기지, 미국 국무부 전세기가 활주로에서 계기장으로 서서히 들어옵니다. 전세기가 멈추고 지상팀이 비행기에 접근해 계단을 설치하고 문을 엽니다. 이어 탑승객들이 하나둘 내려옵니다. 미국 땅을 밟게 된 탑승객들은 일본 크루즈선에 탔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미국인들입니다. 전체 380여 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아 일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44명을 제외한 300여 명. 또 다른 전세기는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도중 뒤늦게 확진 통보를 받은 14명도 전세기 내에서 격리된 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들 14명을 전세기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차단해 이송했으며 앞으로 병원에 격리돼 치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00여 명 모두 2주간 기지 내에서 격리된 채 생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o all of us that these people are safe and taken well care of. We are also concerned that the data coming out of Japan suggests that there is a higher risk among the people on the ship, and therefore their safety is of utmost importance.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우한에서 대피해 군 기지에 격리된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 이에 따라 일본 크루즈선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4명이 더해져 모두 29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29번 환자와 배우자인 30번 환자는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 이 부부의 일부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5일 이후 격리될 때까지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을 10여 차례나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29번과 30번 환자 부부는 최근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여행 이력이 없습니다. 6번 확진자가 21번을 전염시킨 명륜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 살지만 해당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확진자들과 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감염 경로가 불투명합니다. 발병하시기 전에 한 2주 정도의 동선을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서 그 만나셨던 분들이나 방문하셨던 장소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유증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 내 감염 가능성도 큰 상태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29번 환자 발병일은 마른 기침과 가래가 시작된 지난 5일로 이날부터 고대 안암 음압병동에 격리되기 전까지 동네 병원과 약국을 여러 차례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북 서울외과의원은 6차례나 방문했습니다. 2016년 외과적 처치를 받은 이후 치료 목적으로 다녔던 곳이라 의심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코로나19인지 모른 채 계속 방문했던 겁니다. 의료진도 폐렴을 의심할 증상이 아니었고 해외 여행력도 없어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76명을 비롯해 동네 병원과 약국 등 4곳에서도 37명의 접촉자가 나왔습니다. 아내인 30번 환자는 발병일이 지난 6일 전후로 추정되는데 남편과 동선이 일부 겹칩니다. 지난 8일에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받은 것이 확인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29번 환자가 복지관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발병하기 전인 지난 1일부터 해당 시설이 휴관해 전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해외 여행력이 없고 확진 환자와의 접촉이 없는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망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감염원 확인이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죠. 방역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른 채 환자가 생겨난 경우를 말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를 의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어디서 감염될지 몰라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감염이 위험한 이유는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확진 환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례 정의를 넓히면서 쭉 해왔지만 사례 정의 바깥에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진단이나 확인을 못해서 모를 뿐이지.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높아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더 높은 편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초기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지역사회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면 정부의 방역 대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는 공항 등에서 특별 검역을 통해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가려내고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해 2차, 3차 감염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면 봉쇄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보건소가 의심 환자의 선별 진료와 경증 환자 진료에 치중하고 중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과 격리 병상에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도 강화해야 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코로나19가 오늘부터 계절성 독감처럼 방역당국의 상시 감시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오늘부터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추가해 감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오늘부터 코로나19를 추가해 환자 발생구와 원인 병원체 파악에 나섭니다. 정부는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2주간 자율 격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이 원룸 등을 벗어나 대학가나 시내에 돌아다닐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정부는 1학기 휴학을 권고했습니다. 입국한 유학생들에겐 2주간 자율격리와 등교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원룸 등에 자취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누구도 자가격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발표한 그 중국 유학생에 대한 그 대책은 법적인 자가격리가 아니고요. 등교 중지, 외출 제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가나 시내 번화가를 돌아다녀도 막을 수 없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1실 배정 원칙과 도시락 활용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완전히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중국 유학생에는 격리 거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국내 학생과의 갈등마저 우려됩니다. 극소수지만 입국했음에도 학교 연락을 받지 않는 유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격리와 외출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가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어쨌든 외출을 좀 자제하고 등교 중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저희가 매일 1회 이상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모호한 격리 조치에 대학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습니다. YTN 김유균입니다. 코로나19 일본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음압병실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깨끗이 소독됐습니다. 하지만 그 옆방에는 새로운 의심 환자가 입원하는 등 긴장감이 여전한데요.
재난적 감염병이 반복되는 상황인 만큼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일본 확진자가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인 환자는 처음엔 발열 증세만 있었으나 점차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산소 포화도도 낮아지면서 의료진을 긴장시켰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염내과 의사와 16명의 간호사들은 레벨 D의 전신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회복시키는 데 매달려야 했습니다. 신규 간호사들은 그 얼굴에 두려움과 걱정되는 그런 표정들이 너무나 역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칙에 입각해서 또 보호복 착용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일본 확진자가 격리 치료 18일 만에 퇴원했지만 외국을 다녀온 남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새로 입원하는 등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환자분 지금 체온은 좀 어떤가요? 환자가 머물렀던 동선을 따라 소독하는 간호사들. 21곳에서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닷새 만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수시로 자주 만지는 부분이라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다 확인을 하고서 저희가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공공의료기관이 제1선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만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해 공공의료 수준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유럽 100%, 일본 25%에 비해 크게 뒤진 5%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난적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공공의료에 대한 그런 인프라 수준들이 이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찾는 내방객은 하루 평균 250명에서 150명 선으로 대폭 줄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각 일면에는 주로 범보수 통합신당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당, 세보수당, 전진당 합쳐 국회 113석의 미래통합당 출범식이라며 첫 기사로 선택했고, 중앙일보는 보수 3년 분열이 끝난과 동시에 공천과 선대위 구성 조율이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총선은 이려 사야 구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년 만에 보수가 집결했다고 전하며 핑크색 옷으로 갈아입고 덩치만 불린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보수당 뭉쳤는데 민주당은 칼럼 고발 역풍에 총선 패할라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를 말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재판받는 판사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복귀하게 된 대법원의 인사를 다뤘습니다. 4명은 1심 무죄의 항소심이 이어질 예정이고 3명은 1심 선고 전입니다. 동아일보는 TK 중진들에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불출마 권유 전화를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PK는 9명이 쇄신에 동참했지만 TK는 1명뿐인 상황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블룸버그가 힐러리를 러닝메이트로 검토하고 있어서 여파가 주목된다는 기사. 지난 2008년 두 사람이 화기애애했던 사진과 함께 담겼습니다. 감염 경로 모르는 29번, 30번 확진 환자가 나와 불안한 종로 골목골목 방역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손,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손흥민 선수가 원정 경기에 골을 넣은 뒤에 환호하는 사진과 함께 모리뉴 감독이 애정담아 기쁨을 표했다는 기사가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 조용성입니다. 네, 출근길 뒤늦은 한파의 기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창간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17.6도, 서울 영하 7.9도, 대구 영하 5.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4도로 영상권 회복하겠고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은 눈이 모두 그치고 대설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제 밤부터 울릉도에는 100cm의 많은 눈이 왔고요.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는 기존에 내렸던 눈과 합쳐서 102.3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내륙도 내린 눈이 쌓여서 빙판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아침과 비교해서 크게 오릅니다. 서울 4도, 대구와 포항 7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도록 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이 속속 나올 걸로 보이지만 그간 국회가 해온 걸 보면 기대보단 의심이 먼저인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국회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징계 규정을 신설해 30일에서 최고 90일까지 각종 회의 출석을 정지하거나 의원 제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윤리 의무를 어긴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만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고 3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으면 국민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변화되는 시대 상황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정기회가 아닌 달 매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국회 내 별도의 기구로 넘긴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최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그동안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앞서 안철수 가칭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무단결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과 상임위 자동 개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여러 비판을 들을 때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국회에는 이룰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많은 게 국회를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이 뭉친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게 된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하나의 목표인 정권 심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손을 잡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이번 통합으로 통합당은 한국당 105석, 새보수당 7석, 전진당 1석을 더해 113석이 됐고 129석인 민주당에 이어 원내 2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식 출범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의 중진 의원인 정가윤, 유기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에선 벌써 9명째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된 대구, 경북 TK 의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울산에서만 내리 5선을 지내고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한 정가윤 의원이 돌연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은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선거라면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문재인 정부의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과업을 위해 저는 백의종군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고 직전 원내대표 경선까지 출마했던 4선의 유기준 의원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로 당의 요청 등에 의한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여지를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습니다. 두 의원 모두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을 뿐 가능성은 시사했습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이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은 정치가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지난 주말 서울을 지역구로 둔 김성태 의원과 박인숙 의원에 이어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서만 9명, 그것도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미래통합당의 공천 물갈이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구, 경북 TK 지역입니다.
현역 컷오프 비율을 높이겠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TK 의원 20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단 2명, 유승민, 정종섭 의원뿐입니다. 한 TK 의원은 연이은 불출마 선언으로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닻을 올린 미래통합당은 이번 주 TK 지역에 대한 공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신 외에 새로 합류한 인사들의 공천 신청과 면접도 예정돼 있어서 쇄신을 실현하면서도 반발을 줄일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의 전당이 되어달라고 쓴 추 장관은 인사말에서도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는 것이 검찰개혁 밑거름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시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과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 내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앞서 지난주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에서 방문한 부산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러내면서 또다시 마찰이 예고됐습니다. 윤 총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법원 공판 중심주의 경향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중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 장관의 제안이 사법개혁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오는 20일에는 광주지검을 방문할 예정인데 수사 기소 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윤 총장 발언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날인 21일에는 추 장관이 17년 만에 이례적으로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지만 추 장관과 검찰 간부들 사이 강도 높은 발언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폭설이 내렸던 어제 순천 완주 고속도로 3회 2터널에서 탱크로리와 화물차 등 차량 수십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는데요.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에 불이 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 직접 보시죠. 터널 안까지 눈발이 들어와 도로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행하던 차량들 비상등을 켠 앞차를 보고 가까스로 멈춰보지만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엉켜 있는 이때 탱크로리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터널벽을 들이받더니 멈춰있던 차량을 쓸고는 옆으로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자리를 피하려 애써 보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또 다른 탱크로리가 다시 뒤이어서 따라 붙는데요. 그대로 추돌해버리고 맙니다. 그 뒤를 다른 탱크로리가 들이받으면서 결국 이렇게 화재까지 발생했는데요. 어제 낮 순천 완주고속도로 3회 2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불이 난 이후 추가 사고가 잇따르면서 모두 30여 대의 차량이 추돌해 4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 터널 안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3번 연속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법관들과 공소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모두 7건. 이 가운데 3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당시 사건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열 부장판사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를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도 부당한 조직 보호 목적을 갖고 움직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은호 게이트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 사실에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관여가 위헌적 행동이지만 누구에게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나 결정이 재판 관여에 따른 결과인지 불분명하다며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사법행정사무 총괄자로서 강제징용이나 통합진보당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도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이딴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문학의 블랙리스트 판결까지 더해 검찰의 논리를 허무는 데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검찰은 사법행정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재판부별로 엇갈린 점 등에 주목해 양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가 나기 전 무죄 사건들의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폐 수술을 마치고 오는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사법농단 3연속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V리그 여자부 순위표가 요동칠 기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가 최근 5연승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봄 배구 진출권을 놓고 흥국생명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인삼공사 고민지의 서브가 현대건설 코트에 꽂힙니다. 거함 현대건설을 침몰시킨 강스파이크 서브. 올 시즌 한 번도 이긴 적 없던 선두 현대건설마저 잡으면서 인삼공사는 창단 이래 최다인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우승 후보로 분류되는 GS칼텍스와 흥국생명까지 제압하는 무서운 기세입니다. 외국인 선수 디우프가 고비마다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는 데다 맏언니 한송이가 중앙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점으로 여겨지던 레프트는 기존 지민경과 최은지의 고민지까지 주전 경쟁에 가세하면서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 1승 4패로 미끄러졌던 지난해 말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봄배구가 5라운드 연승을 거두면서 4정권에 들어왔습니다. 3위 흥국생명과의 승점 차는 5점, 2경기면 뒤집을 수 있는 간격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꼭 봄배구 플레이오프 갈 수 있게 꼭 계속 많이 승리할 테니까 저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물론 만만치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0일 흥국생명과의 단두대 매치가 펼쳐지는데 부상으로 이탈했던 흥국생명 에이스 이재영이 인삼공사전에서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또 악몽 같았던 7연패를 탈출하며 우선 한숨을 돌린 뒤 인삼공사를 상대한다는 점도 흥국생명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상하위 구분이 뻔해 보였던 여자 배구 순위표에서 이변을 준비하는 인삼공사와 뜻밖의 부진으로 자존심을 구긴 흥국생명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봄배구 향방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던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올 시즌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KBO가 발표한 올 시즌 선수 등록과 연봉 현황을 보면 외국인과 신인을 제외한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 4,4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별로는 롯데 이대호가 25억 원을 받아서 4년 연속 최고 연봉자 자리를 지켰고 기아의 양현종이 23억 원으로 투수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의 영입이 무산된 친정팀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최 감독은 호주 멜버른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200경기를 넘게 소화한 선수를 마다할 지도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잉글랜드 뉴캐슬과 결별한 기성용은 서울, 전북과 협상하며 K리그 복귀를 추진했지만 서울과 맺었던 우선 협상과 위약금 규정이 걸림돌이 돼 국내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최용수 감독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느 지도자가 이런 프리미어리그에서 200경기를 넘게 소화한 친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시기가 좀 때가, 제가 일정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더구나 또 내일 또 이 조별예선 첫 경기고 내일 경기에만 지금 모든 걸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뒤늦은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횡성의 기온이 영하 18도, 서울 영하 8.2도, 대구 영하 5.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은 눈이 모두 그치고 대설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전히 많은 눈이 오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 울릉도에는 107cm의 많은 눈이 내렸고요.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는 기존의 눈과 합쳐서 102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이 차차 맑게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크게 올라서 서울 4도, 강릉 8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